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좀 더 가까이서 또 다양하게 듣겠습니다.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코너인데요.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송태엽 YTN 해설위원 실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잘한 뉴스로 병무청 입영 대상자 관리 실태 보도를 꼽아주셨고 또 못한 뉴스로는 안희정 전 지사 유죄 판결 보도를 꼽아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이번 주 잘한 뉴스로는 YTN 기획 이슈팀의 병무청 입영 대상자 관리 실태 보도를 뽑았습니다. 해당 뉴스는 병무청이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입영 대상자의 자택에 당사자의 신원을 특정한 전단지를 붙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에서는 신원을 강제로 공개당한 당사자의 인터뷰를 생생하게 담아냈는데요. 그 밖에도 서울지방병무청 감사 결과를 입수해서 전반적으로 입영자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낸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YTN에서는 장병 요금제에 대한 보도의 후속 보도로 통신사들의 미온적인 반응을 지적하는 등 병무청이나 국방부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단독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여과 없이 실려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번 기획 보도는 군 장병들뿐 아니라 수많은 입영 대상자들의 안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보도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잇따라 단독 보도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나 보도된 사안들에 대해서 국방부나 병무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휴대전화 이제 사용 문제 군대 내 병역 내에서 그 부분은 이제 지난주 시민데스크에서도 한번 잘한 뉴스로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기획이었죠. 출발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에 국방부에서 이제 국방개혁 2.0이라는 이름으로 군 내부를 좀 더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주자, 병역 내부를 그런 개혁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넘버원 정책이 말하자면 스마트폰을 좀 쓰게 해주자 그런 거였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좀 너무 빨리 추진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의 이제 카메라 이걸 통제하는 부분이 가장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인데 보안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개발되기도 전에 빨리 시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한 기획 기사를 취재하다가 보니까 이제 군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번 그 기획 이슈팀의 한동호 기자가 주로 이제 이런 취재를 많이 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병무청의 이제 그 서울지방병무청의 감사 보고서 같은 거는 이제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서 받았고요. 또 이제 여러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그 동원 훈련 통지서를 늦게 주고서는 엉뚱하게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늑장 고발을 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검찰로 넘어가 가지고 전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제 감사 결과들도 나왔고 또 이제 총기 사용 자격이 없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어떤 형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을 전시노역 근로자 대상으로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한 경우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런 가장 충격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군 입영 대상자의 집에다가 미입영자를 찾습니다라는 전단을 붙여가지고 이름, 주소, 뭐 가족 이름까지 다 공개. 그래서 요즘 그 정보 공개, 불법 정보 공개에 이제 딱 걸리는 그런 경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저희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인터뷰를 생생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고요. 또 뭐 어린이 국방부라는 그 사이트도 있는데 군 홍보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거는 어린이들이 봐서는 안 될 뭐 예를 들면은 뭐 군인 장병이 여자친구에게 뭐 모텔을 가자고 하다가 맞는 내용인가 하면은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YTN 보도 직후에 어린이 국방부 사이트를 이제 임시로 폐쇄하고요. 국방부의 콘텐츠를 대대적으로 검수를 해가지고 다시 홈페이지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무단 정보 공개 이 부분은 당사자와 지금 소송 중이라면서 감사 결과는 뭐 잘못한 거니까 다 시정했지만은 미입영자 전단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상황이 불법은 아니었다라면서 이제 당사자와 소송 중이라고 밝혀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잘한 뉴스로 군과 관련된 보도를 연속으로 뽑아주셨는데 이와 관련해 송태엽 해설위원 실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 이 안희정 전 지사 유죄 판결과 관련된 보도를 꼽아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는 안희정 전 지사 유죄 판결 보도를 뽑았습니다. 지난주 2심 판결을 받은 안 전 지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던 1심과 달리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서는 1심 판결과 결과가 뒤집어진 배경을 자세하게 짚었는데요. 보도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못한 뉴스로 뽑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은 리포트 제목에 관련된 점인데요. 이번 판결을 다룬 스튜디오 논평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란 개념을 소개하면서 제목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안 전 지사 SNS 사과문이 발목을 잡았다는 표현을 활용했습니다. 사소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자칫 성인지 감수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기로 한 재판부의 결정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표현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국내의 성폭력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양측의 엇갈리는 진술을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보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에서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언론 보도에서도 전반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가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과 관련된 보도에서는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핵심적인 차이로 논의되었는데요.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위해서라면 법정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법조계에서 논의되는 성인지 감수성의 기본 개념은 무엇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재판부에서 이러한 감수성을 중요하게 언급하게 됐는지 자세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네, 그 강의원 평가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오해 소지가 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발목을 잡았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더 이제 편집부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저희 보도 전반에서 사실은 그 이 2심 재판을 앞두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법조팀의 보도를 중심으로 좀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그 저희 법조팀이 이제 2심 공판이 시작되기 한참 전인 지난해 이제 11월부터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여러 가지 판례도 이제 다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감수성이란 민감성이죠. 말하자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그 성차별적 요소를 남녀 불문하고 이렇게 감지해낼 수 있는 그런 민감성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은 사실 그 어떤 딱 정해진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례들이 다 다르고 사람 간의 관계가 다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판례가 확립되는 것일 텐데요. 이 판례가 대법원 판결로 처음 적용된 게 작년 4월입니다. 작년 어떤 대학교에서 뭐 여학생들을 상대로 뭐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또 불필요한 접촉을 한 교수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해고가 됐어요. 해고가 됐는데 1심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이제 판결을 했어요. 근데 2심이 어떻게 했냐면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고 또 그렇게 말하자면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해임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우리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사건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우리 사회는 이제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에서 성범죄 피해자, 특히 사제지간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서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이 종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이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이제 해임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른 여러 재판부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의 그 논거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안 지사의 경우도 이제 뭐 이번 재판부는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의 진술이 대부분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고 받아들였고요. 이른바 그 피해자다움에 대한 재판부 이제 판단은 무슨 순두부 식당을 알아보거나
그 메시지 보낼 때 이모티콘 사용한 점 등이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이것은 정형화된 피해자에 대한 편협한 관점이다. 이렇게 이제 꼬집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성인지 감수성 부분이 앞으로 이제 판례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번 그 사건은 특히 이제 그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 이 개념이 많은 재판에 논거로 사용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보도 가운데 잘한 뉴스와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희원 시청자 평가원과 송태엽 YTN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이 입으로 하는 말 대신 이 손짓이나 표정으로 말하는 것을 수어라고 하죠. 아마 모르는 분들 없을 건데요. 이 한국 수어는 우리나라 국어와 똑같은 자격을 가진 언어입니다. 저희 YTN은 청각 장애인을 위해 한국어 수어 방송을 최대한 많이 편성해 시청 편의를 돕고 있는데요. 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수어 방송 현장을 인사이드 YTN 제작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농인분들이 사용하는 모국어가 수어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말한다 해서 그냥 수화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수화 언어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손으로 말하는 언어. 그러니까 수화가 언어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수어라고 말하고 있고요. 뉴스가 방송 통역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통역이라고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어요. 모든 거에 대한 시사가 다 나오기 때문에 뉴스를 다 모니터하고 모든 뉴스 내용을 제가 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요. 이제 뉴스 1시간 반 전에 와서 기사를 계속 서칭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화면에 너무 많이 가린다 해서 좌하단에 이제 작게 원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키웠으면 했는데 그게 그냥 고정화 돼가지고 계속 원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크로마키로 해서 수화가 조금 더 이렇게 커진 상황인데요. 더 자유롭게 수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스크린을 만들어 주셨고요. 이거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이건 라이브 방송으로 바로 이렇게 제가 소리를 조절해서 동시 통역을 이 스피커로만 의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발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판은 스마트 수화라고 해가지고요. 농인분들이 제 수화를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고 위치도 마음껏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 장치예요. 그래서 요것을 ON을 하면은 자 저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 TV가 ON이 되었다, 오프가 되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요. 요게 지금 스마트 TV로 나올 때 나오는 방송 화면이에요. 수어는 실제로는 비수지 언어가 97%예요. 수어는 한 3%? 손에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이렇게 수어를 하시는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은 얼굴 표정이 97%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면은 이게 수어로 좋다예요. 좋아. 근데 너무 좋아 하면 너무 좋아 이렇게 해요. 근데 쟤 좋은 척 하네? 이렇게 하면 좋은 척 하다가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좋다 하나의 의미로도 표정으로 많은 것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막 연기 연습도 하고요. 표정 연습도 많이 하고요. 마이너스 4.1%. 여기서 이제
수화의 문법에 맞게 저희가 통역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말이 너무 빠르다 보면 저희가 간혹은 이렇게 그냥 주어진 거에 수화가 따라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아, 정말 저거는 수어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이 맥락을 함축해서 농인분들이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다큐 S프라임과 뉴스 940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인간의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하려면 성숙의 시간이 있어야 하듯이 음식에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숙성의 과정이 그 맛을 더합니다. 지난 다큐 S프라임에서는 맛과 풍미를 더해주는 숙성과 발효에 대해 다뤘습니다. 각각의 음식과 식재료는 저마다의 맛을 내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최상의 맛을 위한 조건, 식재료가 간직한 고유의 맛을 끌어내기 위해 선조들은 시간과 환경이라는 조건을 활용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발효와 숙성입니다. 음식의 맛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발효와 숙성,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식품과학의 원리, 맛을 완성하는 그 특별한 조건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 이야기를 차분한 다큐멘터리로 담아내는 다큐 S프라임은 지난 방송에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부터 세계의 발효 숙성 문화, 새로운 숙성 방법 등을 과학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곶감, 김치, 된장 등 전통식품의 숙성과 발효, 치즈나 요거트, 낫또 등과 같은 세계의 숙성과 발효식품, 그리고 새로운 숙성 방식인 빙온 숙성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식품을 생산하는 현장과 숙성이나 발효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화면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소 딱딱한 분위기가 느껴져 아쉬웠습니다.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상의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거나 보다 더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실내 촬영 영상 중에는 내용과 상관없는 잡음이 들어간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 원활한 시청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차분하게 이어지는 프로그램인 만큼 시청자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큐 S프라임이 시청자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과학적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선한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뉴스 940은 평일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까지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주요 뉴스를 소개하고 뉴스픽, 앵커픽 등의 코너를 통해 심층 분석의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 940에서는 뉴스픽의 주제 중 하나로 4월로 예정된 장병 휴대전화 사용의 장단점과 보완해야 할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뉴스는 앵커를 중심으로 양옆에 자리한 경찰학과 교수와 변호사 패널이 해당 사안에 대해 해설과 의견을 덧붙이며 진행됐습니다. 해설이 들어가는 뉴스의 경우 일반 뉴스보다 긴 시간 동안 화면을 구성해야 하므로 자료 화면이 어느 정도 중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 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장병들의 생활을 담은 자료 화면보다는 자막이나 그래픽 등으로 관련 규정을 간략히 정리한 시각 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했을 것 같습니다. 시범부대에서 요청한 향후 보안 사항이나 병사들의 스마트폰 요금제 현황은 따로 그래픽 화면을 준비해 제시했지만 기밀 유출 시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자막 등으로 처리해줬다면 정보 전달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대 내 휴대전화의 기능 제어 애플리케이션 개발 상황이나 국방부와 통신사의 요금제 관련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반복되는 자막 외에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뉴스 940의 장병 휴대전화 사용 허용 관련 보도는 장병들의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앞두고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다양한 정보원과 자료를 활용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제시해줬습니다.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때문에 밤하늘의 별조차 보기 힘든 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영상을 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은하수를 볼 수 있어서입니다. 시청자께서 제보한 아름다운 은하수 영상 준비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건 2012년도에 외국 사이트에서 은하수 사진을 접하게 됐는데 어릴 적 옥상에서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은하수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은하수 외에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자연의 모습을 타임랩스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놓칠 수 없는 재미와 훈훈한 감동이 있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방송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언론 전문가로부터 언론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육계 미투 확산과 언론 보도의 윤리의식이라는 주제로 경남대학교 최충웅 석좌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최근 스포츠계 미투 폭로 사건이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빙상, 유도, 양궁, 축구에 이르기까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투 관련 보도가 급증하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 2차 피해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도 선수 경우 고교 시절부터 코치로부터 당한 성폭행을 폭로하는 언론 보도에서 학교 이름을 밝혀 2차 피해가 심각합니다. 모교 유도부 학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여 심리 상담과 치료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어린 선수들과 코치가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동안 유도 국가대표와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여자 유도 명문학교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일 언론 취재진이 학교로 몰려오면서 재학생들마저 2차, 3차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미투 운동이 전개될 당시 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결과 국민의 75%인 국민의 4명 가운데 3명이 언론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미투 운동 보도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실청 요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피해자 가족의 주변 상황 보도로 2차, 3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심각합니다. 피해 상황을 지나치게 상세히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사례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젊은 빙상인 연대의 기자회견 과정에서 코치의 성추행 행위를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바로 지적된 것입니다. 성범죄 행위의 수법과 현장 검증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모방 범죄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미투 운동을 정치적 쟁점이나 공격 소재로 악용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시민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지난해 3개월간 지상파와 종편에서 방송된 시사 토크, 연예 오락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항목은 356건이었습니다. 문제점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성폭력을 개인의 일탈 또는 특정 집단의 문제로 다룬 점과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의 성격이라든지 평판을 부각시켜 가해자가 억울한 것처럼 보도한 경우, 그리고 또 가해자의 업적과 가족의 고통을 언급하며 동정론적인 태도로 보도한 사례들입니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다루는 것은 피해자를 부각시켜 결과적으로 2차 피해를 입힐 소지가 큽니다. 언론은 이와 같은 성차별에 근거한 사회 통념의 단순 보도 형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법 제도의 피해자 보호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아젠다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보도 준칙에 벗어나는 보도 관행을 철저히 개선해서 언론 보도의 윤리의식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에 글을 남겨주시면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